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에서 한명자는 차를 우리며 딸 수진이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위 이재혁이 출장을 간다고 했으니 딸과 단둘이 오랜만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집 앞에서 들려온 것은 격한 말다툼 소리였습니다. 한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재혁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둔탁한 소리.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 말이에요. 한명자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딸 수진이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이재혁은 주먹을 쥔 채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한명자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얼굴을 돌려 멍든 뺨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재영 역시 장모의 등장의 순간 굳어졌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수진이가 넘어져서 그만. 하지만 한명자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팔목에 선명한 손자국, 부엌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눈에서 읽히는 깊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실족으로 생긴 일이라고 믿기엔 너무도 명확한 증거들이었어요. 한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하지만 딸은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재혁은 여전히 완벽한 사위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한명자는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 번뜩이는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명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3년 전 딸의 결혼식에서 그토록 다정했던 사위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딸이 이런 상황을 숨기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명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부은 뺨과 두려움에 찬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딸의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이재혁이 정말 출장을 간 날을 골라서 말이죠. 수진아. 한명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본 게 맞지. 재혁이가 너를 때렸지.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냥 넘어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명자의 마음은 답답했어요. 딸이 이토록 현실을 부정하다니. 수진아, 엄마 눈을 봐. 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다 보여. 이혼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혁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거였어요. 수진이는 오히려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한명자는 딸의 이런 반응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한명자는 딸이 잠시 마트에 간 사이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증거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이재혁의 서재에 들어갔을 때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본 한명자는 경악했어요. 가장 위에 놓인 서류는 수진이 명의의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보험 금액은 2억 원. 언제 가입한 건지 날짜를 보니 결혼 직후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놓인 메모장이었습니다. 한명자의 손이 떨렸어요. 메모에는 이재혁의 필체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산행 코스 확인,
실족사고 연출 방법, 알리바이 준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한 줄, 수진 제거 완료 후 보험금 수령 예정일.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한명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위가 단순히 딸을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말입니다. 급히 사진을 찍고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한 한명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딸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의 반응은 또다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재혁 오빠가 쓰는 소설 메모일 거예요. 오빠가 취미로 추리소설을 쓰거든요. 수진이는 여전히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한명자는 절망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현실을 부정하다니. 그날 밤 한명자는 잠들지 못한 채 생각했어요. 딸을 구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도 이미 이재혁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재혁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서재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랍의 위치가 살짝 달라져 있었고 메모장의 각도도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서재를 뒤진 게 분명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다녀갔다고 하더군요. 이재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역시 장모였어요. 며칠 전부터 자신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결국 이런 짓까지 한 거였습니다. 이재혁은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장모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의심을 품고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손을 써야 해요. 수진이 제거 계획을 앞당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였어요. 한명자가 계속 방해한다면 완벽한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이재혁은 장모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산에 가는 것, 등산 경력이 10년이 넘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다닌다는 점. 한편 한명자는 딸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아직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메모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딸이 오히려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명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을 계속 느꼈거든요. 마트에 갈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심지어 집안에서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신경과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명자는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를 목격했어요. 급히 밖으로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배꽁초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한명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이웃들도 모두 비흡연자였습니다. 이재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선 순간 한명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딸을 죽이려는 계획을 우연히 발견한 자신도 이제 위험에 처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한명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들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숨겨놓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면서요. 하지만 이재영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는 장모의 행동 패턴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나가고 누구와 만나는지 심지어 등산 코스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명자는 딸을 구하려 했고 이재혁은 방해물을 제거하려 했어요. 하지만 둘 다 아직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명자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어둠 속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이재혁의 감시가 점점 노골적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마트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고 또 어느 날은 한명자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빈번했어요. 한명자는 친구 영숙이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요. 영숙이는 처음에는 한명자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재혁은 한 수 위였습니다. 한명자가 누구와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영숙이의 신상 정보까지 알아낸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는 모든 변수를 제거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이재혁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자꾸 나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재혁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장모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한명자의 말을 믿지 않게 만든 다음 그녀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될 테니까요. 한명자 역시 사위의 의도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명자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이재혁과 대면해서 경고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가 요가 수업에 간 사이 한명자는 사위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재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재혁은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수진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한명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재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잠깐 놀란 기색을 보이더니 곧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제가 수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왜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신 건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명자는 분노했습니다. 끝까지 연기를 하다니. 하지만 이재혁은 더 나아갔어요. 수진이한테도 말해야겠어요. 어머님이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계시다고.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한명자는 깨달았어요. 이재혁이 얼마나 교활한 인간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말이에요. 토요일 새벽 5시 한명자는 평소처럼 등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 것이 20년간의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재혁과의 대화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한명자는 등산 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다쳤다니. 어디 응급실이냐고 물으니 북한산 근처 병원이라고 했어요. 재혁이는 어디 있니? 오빠는 출장 중이에요. 연락도 안 돼요. 어머니가 와주셔야 해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한명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 갈게, 기다려. 평소 같았다면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왜 딸이 혼자서 그 먼 곳까지 갔을까? 왜 하필 자신이 등산 가는 코스 근처에서 사고가 났을까? 하지만 딸이 다쳤다는 소식에 모든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었습니다. 한명자는 서둘러 북한산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병원 주소를 다시 물어보려고 전화했을 때 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북한산 입구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병원이 아니라 산 입구 쪽으로 와주세요. 응급차가 올 수 없는 곳에서 다쳤어요. 딸의 목소리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차분했거든요. 하지만 한명자는 딸이 놀라서 목소리가 달라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올라와 달라는 말에 한명자는 주저없이 산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재혁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이재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사위의 연기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명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건 건 수진이가 아니었어요. 수진이는 어디 있니? 한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재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집에서 잘 자고 있어요. 전화는 제가 걸었거든요. 어머님을 여기로 부르기 위해서요. 한명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완전히 함정에 빠진 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른 시간이라 등산객도 거의 없었거든요. 이재혁이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제 일에 간섭하셨을까요? 그냥 모른 척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명자는 뒷걸음질 쳤지만 뒤쪽은 절벽이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등산이 될 것 같네요. 이재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명자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이에요. 한명자는 절벽 끝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재혁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주저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완전히 본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재혁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로 해결하자. 한명자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셨거든요. 이재혁은 한명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지내시라고 경고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계속 파고들더라고요. 친구들한테까지 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한명자는 가방 속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려 했어요. 며칠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재혁이 더 빨랐어요. 한명자의 손목을 잡고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 준비해 오셨네요. 역시 의심이 많으신 분답게. 이재혁은 가방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한명자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60이 넘은 나이지만 20년간의 등산으로 단련된 몸이 있었거든요. 이재혁이 방심한 순간을 노려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아래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이재혁은 당황했습니다. 장모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추격을 시작했어요. 자신이 더 젊고 빠르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명자는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어요. 어떻게든 사람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혁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결국 한명자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꺼낸 등산용 스틱이 손에 잡혔어요. 이재혁이 나무 주변을 뒤지고 있을 때 한명자는 조용히 움직여 그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등산 스틱으로 그의 다리를 강하게 쳤어요. 아! 이재혁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한명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재혁도 금세 일어나서 더욱 화가 난 표정으로 추격해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요. 이재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처음 계획과 달리 일이 복잡해지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명자는 점점 지쳐갔어요.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그때 저 아래에서 등산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명자는 마지막 힘을 내서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재혁은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걸었거든요. 한명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달려든 이재혁. 하지만 한명자도 필사적이었어요. 등산 스틱을 방패 삼아 막아내며 저항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격투가 시작되었어요. 등산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이재혁은 조급해졌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명자를 조용히 절벽에서 밀어 실족사로 위장할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재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한명자를 밀쳤어요. 한명자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의식이 흐려졌어요. 이재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절벽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한명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바위 틈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거였어요. 이재혁의 목소리라도 녹음할 수 있다면 증거가 될 테니까요. 이재혁은 한명자가 움직이지 않자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녀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의 목소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이재혁은 서둘러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남겨진 흔적은 없는지 확인하고 한명자의 몸을 절벽 가까이 옮겼어요. 그리고 자신은 다른 길로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명자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 영숙이에게 보낸 위치 정보와 함께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이재혁이 범인. 증거는 집 서재에. 그리고 한명자는 지난 며칠간 준비해둔 또 다른 장치를 작동시켰어요. 휴대폰에 설치해둔 자동 전송 기능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24시간 동안 특정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준비해둔 증거 사진들이 경찰서와 여러 지인들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죠. 이재혁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목표는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 수진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하지만 한명자의 준비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매일 영숙이에게 안부 전화를 하기로 약속했었어요. 만약 하루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탁해뒀던 거죠. 등산객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명자는 가까스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절벽 근처에서 발견된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급히 구조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한명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재혁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완전 범죄가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명자가 준비해둔 여러 안전장치들이 하나씩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약속된 시간에 연락이 닿지 않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자동 전송 시스템도 예정대로 작동했습니다. 이재혁의 완전 범죄는 한명자의 치밀한 대비 때문에 실패로 돌아갈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재혁은 병원에서 장모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충격받은 사위의 모습을 연출하며 수진이를 위로했어요. 어머님이 등산 중에 실족하셨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등산 경험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사고를 당하셨을까 하고 말이에요. 수진이는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계시는데 언제 깨어나실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혁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병원에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담당 형사 김중호는 이재혁과 수진이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사고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이재혁은 왠지 불안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한명자의 친구 영숙이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물었어요. 며칠 전부터 한명자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사위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재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이상한 망상을 하고 계셨어요. 저를 의심하신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데 아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혁의 대답은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사가 보여준 것은 한명자가 이재혁의 서재에서 찍은 메모와 보험증서 사진들이었어요. 자동 전송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제가 쓰고 있는 소설의 메모예요. 추리소설 말입니다. 어머님이 오해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형사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한명자가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산에서 이재혁이 한 말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등산이 될 것 같네요 라는 말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재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말 어머니 말이 맞았던 거냐고 물었지만 이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이재혁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장모가 이런 준비를 다 해둘 수 있었을까요? 완벽하다고 생각한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한명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병실을 찾은 수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한명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가 안전하다는 게 가장 중요해. 수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를 말이에요. 이재혁은 결국 살인 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살인 계획까지 드러나면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한명자의 치밀한 준비와 모성애가 결국 승리한 거였습니다. 몇 달 후 한명자는 다시 등산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딸 수진이와 함께였습니다. 두 모녀는 산길을 걸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명자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봄날 같은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